전세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두 번째 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뉴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만 파편만 가지고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부동산 투자 또는 시장 흐름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의 느낌일 뿐 이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에서 제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난주 뉴스 기사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주로 전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제목에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전세대출 DSR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뭐 미래를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역시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주춤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불용이란 친구는 시장 분위기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 자,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은 거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항상 오름과 내림이 있을 것이고 오름과 내림이 기간을 두고 얼마나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를 보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보는 거지 뉴스 기사를 보면서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번 주도 사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14,000개 청약통장 쏟아져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싼 가격대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밑에 금호건설에 있는 도봉에 있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주변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는 청약 참패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고천에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서울 편입 얘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판단은 굉장히 시장을 볼 줄 모르거나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어린애 같은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분들이 아니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구멍을 찾아서 틈새를 찾아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자자는 항상 부정론보다는 긍정론으로 보면서 시장의 전환과 변환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첫 번째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주춤해 보이는 듯 하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물밑에서 가격이 싼 곳이라든지 대출 규제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전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부정적으로 흘러갈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 있고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또 다른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소형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난 듯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배로 쑥 올랐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서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중형 아파트부터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 지금 현재 가격의 저항선, 마지노선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고 투자나 실거주는 해야 되다 보니까 소형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빌라 사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평형을 줄이더라도 차라리 소형 아파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쳐다보지 않았었던 또는 관심도가 떨어졌던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쩌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소형 아파트 올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역시 소형 전세, 아파트 전세도 선호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고,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 기피 현상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노원, 관악, 갭 투자 다시 고개가 드는데 소형 아파트로 간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하는 대상을 무시하고 없는 셈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최하의 선택지는 최저의 선택지는 소형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전세 갭이 빨리 붙을 수 있을 만한 곳은 매매 가격이 낮은 당연한 소형 아파트가 시장 갭이 붙으면서 갭 투자가 유명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이 기사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이것들을 합쳐놓고 봤었을 때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가 이게 진짜 투자의 좋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지금 시장은 이번 주에 시장을 봤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유행이 있었던 세력이 몰려들었던 그런 느낌이 조금씩 위축되고 여러분들이 점차 자금 부족을 감안해서 소형 아파트라든지 또는 투자 역시도 소형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 저는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은 10명이었는데 앞으로 20명, 30명이라고 했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100명, 200명이 되는 순간은 그것들이 추세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실수요자들이 진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저는 이 현상들을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오늘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전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현재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서울 전세가 상승폭 커졌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신축 최고가 속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입주가 1만 가구가 붕괴됐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부분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무섭게 치솟는 아파트 전세값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분위기에서 이제 조금씩 전세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전세난에서 전세난으로 바뀌는 이런 약간의 분위기는요, 천천히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끝이 보이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뭐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새로운 신입,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이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시장에서 공급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주 물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역전세난과 같은 부분은 항상
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뉴스 기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금방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이 밑에서 두 번째, 전세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밑에서 이 두 번째 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순식간에 늘어나고 순식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건물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건설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요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행동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정부가 시차로 인해서 입주할 때까지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갑자기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고요.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다거나 또는 건설사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는,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져서 또다시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를 되게 많이 짓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들쑥날쑥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움직임 때문에 전세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나라님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님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일종의 전세 갭 투자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급 부족에 따라서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라고 하는 게 장기 추세라는 것들을 이번 그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역전세라는 단기에 끝이 보이는 일종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한번 발생하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주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그럼 좀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다가 또 기업형 임대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전세 가격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기업형 임대라고 하는 또는 민간 임대 사업자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아젠다가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나 민간 임대 사업자를 향해서 SOS를 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규제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항상 맨 뒤에 있는 방법인데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화되게 됐을 때는 그 맨 뒤에 있는 다주택자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땡겨와서 규제 완화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단기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전세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고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꾸면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민간 임대 사업자 또는 기업형 임대와 같은 새로운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들을 조금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면서 전세 시장의 상승이 단기 흐름일까 장기 흐름일까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제가 지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아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최소한 아파트는 3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자, 전세가 상승론의 선근 서울시 2025년 초 공급난 해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 기사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기사를 보셨을 때 뭐라고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주 물량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있는 물량과 앞으로 있는 물량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장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인데요. 첫 번째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재개발의 확산이라는 것들을 아마 보고 계시죠? 서울시장 거의 전체가 다 재개발 밭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주 수요가 누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있는 물량이 많다라고 앞으로도 들어오는 물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멸실되어서 이분들이 이주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 즉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2011년, 2012년 이때 어쨌든 그 당시까지 진행되던 재개발들이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세가 상승론에 선을 그은 서울시라고 얘기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 통계 수치에 잡혀있지 않는 이주 수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접대용 멘트에 가까울 뿐 사실상은 조금 그렇지 않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밑에서 보게 되면 장기전세 빨간불 올 목표치 13%, 목표는 100%인데 실제로는 13%밖에 못했다? 벌써 여기서부터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1만 9천 가구 분양, 1만 9천 가구의 총량만 들어보면 많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40%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줄어든 물량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드러날 때 1만 9천 가구가 숫자로는 많아 보이지만 전세 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적은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는 결국 지금 모든 기사 내용들이 장기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자, 무너진 중견 건설사의 멈춘 공사 현장, 결국 공매 소송까지. 공매와 소송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짓던 것도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정돼 있는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저 위에 2025년 초 공급난이 해소된다라는 얘기도 입주 물량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지 중간에 멈추게 되면 역시 예상치 않은 문제로 빠져나오게 되면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론 내년에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11월에 몰아서 분양을 나서는 건설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어려울 수 있다라면 내년에는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4년에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2026년도 그런데 올해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내년에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2027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11월에 몰아서 분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특정 지역에 요번에 분양하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과대하게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 회복되는 듯한 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전체 중에 일부일 뿐 이 기사가 전세난을 해소시켜줄 만한 기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의 모습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전세 DSR 규제 강화될까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 서민 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 전세대출도 DSR 규제 받나? 즉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여러분들 가계부채에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상반기에 여러분들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었잖아요. 뭐 보금자리든 뭐든 어쨌든 풀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얘를 하방을 받쳐주기 위해서 규제 완화라는 걸 통해서 풀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모순되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최우선 분위기로 떠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조금 제약을 해 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야만이 가계대출 증가폭을 줄일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전세대출 DSR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2012년도 제가 뒤로 넘어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정부는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은 내버려뒀습니다. 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맨 위에 나오죠. 서민 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세대출을 갖다가 풀어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시절에 공부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60%가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어떤 부동산 공부를 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 딱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세 대출을 묶지 않고 풀어주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갭 투자의 최전선 시대였던 그리고 갭 투자의 전세가 비율이 70, 80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졌죠. 제가 기억하기에 70, 80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에 이제 와서 정부가 당시 전세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느슨하게 잡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뒤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요. 전세 대출 관련된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2011년 1월 달 기사 맨 위에 보이시죠? 가계대출 눈덩이, 물론 그때의 눈덩이보다 지금 눈덩이가 훨씬 더 큽니다. 원래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전세금 추가 대출이 그 당시에도 약간 초반부에는 제어를 합니다.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과 전세 가격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시 2월 11일 기사죠.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은 매입 그 당시에 매입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당시 2011년 2.11 전세 대책입니다. 그 정도로 전세가 심각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매매 수요로 돌려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결국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서민 주거 안정 때문에 전세 대출을 완화할 쪽으로 흘러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수요로 전환돼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각종 연구원에서 자료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급증하고 하면서 대출이 급증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정부가 결국에는 용단을 내립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게 그 당시에 눈덩이라고 불어놨으니까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2011년도 맨 밑에 가게 되면 8월 18일 날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은 아니죠. 사실상 중단이라고 해서 거의 쉽게 말하면 대출 총량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세 대출은 내버려뒀던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금방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기사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기사 속에 전세자금 대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뭐뭐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약은 정부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지금 전세대출을 DSR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들이 이슈가 된 현재 시점에서 그것들을 규제해야 되는 상황, 2011년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당시에 전세대출을 갖다가 느슨하게 관리를 했다는 그 경험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민들하고 청년층들의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세 가격은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어쨌든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전세대출 규제, DSR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세운 것들은 1차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라고 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고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전세대출 DSR이라고 하는 부분은 규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조금 완화를 해줬거나 또는 규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조금과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굉장히 0점을 맞추려고 하는 쪽으로 즉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타협을 하려고 들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뭐 전세대출 DSR을 강화해가지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서민 주거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JS님께서 돈 없는 사람이 전세에 못 들어가는 게 왜 문제인지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돈 없는 사람들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 사회적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저는 DSR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면서 조금 분위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전세대출로만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받아서 다른 걸로 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서민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죠. 일종의 사업자금 같이.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막지는 못할 거다. 얼마 전에 집값이 그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1억까지는 받을 수 있게 했죠. 그게 뭐냐면 그것들을 받아서 딴 것들을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금 같이 쓰려는 사람들을 막게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유추해 봤을 때는 전세대출 DSR 규제는 지난번에 잘못된 경험으로 인한 선제적인 대응이고 더더구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숨어 있었던 과거의 구멍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건드려 보려고 하는 어떤 측면이 강하다는 것. 하지만 이것들을 더욱더 강화하기에는 시장적인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었을 때 쉽사리 여러분들의 전세대출까지를 완전히 막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전세대출뿐만 아닌 전세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공급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공급대책이 앞으로 나올 공급대책의 연장선상의 처음 챕터 1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챕터 2, 챕터 3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됩니다라고 제가 표현했을 정도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는 확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오늘 얘기 나왔던 DSR 규제 앞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강화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요. 일정 우회
롤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